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모셔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24년도 6월에 치른 행정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요 이야기 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일단 시험 보신 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2차 준비를 하는 분들도 축하받아야 되는 거 맞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갖고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존중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해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져가지고 체력도 굉장히 지쳤을 그럴 시기인데 그걸 이겨내고서 끝까지 시험을 완주해냈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또 고생하셨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법 총평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 아깝게 안 좋은 결과를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해설을 해드릴 텐데 행정법을 처음 하는 분들이 접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해설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전반적인 행정법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설할 테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인데요. 바로 총평 하게 되면은 총평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어야 할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 자체가 정말 지엽적에서 이론을 끌고 와가다가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고 또 절대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엄청 지엽적인 부분에서 골라서 출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했었냐 아니냐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한 무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란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었던 대로 무난하게 출제한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1번부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6번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자, 통치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통치행위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냥 모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기역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그 성질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판사들이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판사들이 정치 문제까지 깊이 개입한 것은 상권 분립에도 약간 위반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심사를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통치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게 통치행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훈장을 줬다가 빼앗는 행위를 서훈 취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아가지고 갑으로서 두고두고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오는 겁니다. 그 빼앗겠다는 통보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판사가 통치 행위니까 심사 안 할래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심정으로 서훈 취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판사들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심사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디귿입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한지는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테마인데 여기서 약간 수식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판례 표현에서는 최종적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통치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술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형용사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껄쩍지근한 느낌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 이게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치명적인 오류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긴 하겠지만 물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 테마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의 정답을 가릴 만한 그런 테마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맞기는 맞거든요. 리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4억 원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죠.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 중에서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수월하게 해보고자 북한 측에 뒷돈 주다가 걸렸었던 자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심사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법관계에 대한 소송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행정법 관계가 공법 관계로 형성될 때도 있고 사법 관계로 형성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암기하고만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툰 소송. 행정재산 사용 허가가 행정청이 국민한테 특허를 내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행정행위 할 때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공법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서울시립 무용단원 해촉에 관한 소송. 서울시립 무용단원이 어떻게 채용되냐면요.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촉하는 관계도 공법관계를 해촉시키는 거니까 여전히 공법관계로 인식이 되는 거구나. 3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이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여러분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이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냐.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 하나로서 다퉈지는 소송인데 행정소송을 다투는 관계니까 당연히 공법관계로 인지하겠구나. 4번.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여러분 수리가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그 수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인 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법관계로 해석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 취소를 다투는 소송. 자, 여러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이고요. 한국마사회 기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 직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은 거 이제는 훈련시키고 이제는 말 같은 것들 여기 이제 하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거의 공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공기업과 직원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공법관계로 인지하지 않고 사법관계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전력공사가 있고요. 한국전력공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를 공법관계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사법관계로 인지해서 그냥 개인 월급 받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것이지 뭔가 세금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처리될 사안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5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28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법상 계약은 행정부랑 국민이랑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형성되는 하나의 법률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법률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자, 그럼 여기 1번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네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행정부 네가 국민한테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법은 지켜가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법률 우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상 계약도 당연히 행정부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법률 우위의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2번.
2번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멘트겠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도 물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약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부랑 국민 사이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무슨 소송 제기한다?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부가 국민한테 하는 확실한 약속을 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국민한테 확실한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확약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약은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복수 당사자 한쪽의 의견만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내 의사표시를 받아주는 행위를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약은 일방적인 소통의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복수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복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결합이 되어서 성립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확약과 공법상 계약을 그런 측면에서 분류한 거구나라고 하는 멘트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5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 요 법은요. 행정법에서 두루두루 자주 나오고 있는 하나의 법 이름인데 이 법이 나왔고요. 이 법에 따라서 행정부랑 국민이랑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이 계약은 우리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법에 따라서 체결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해서 5번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뜻이겠죠. 29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행정규칙은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내규, 내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복장 규정이라고 한다던가, 혹은 승진 규정이라고 한다던가, 혹은 법은 이렇게 해석해야라고 하는 지침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행정부에서 자체로 생성해낸 법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은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거지. 밖에 있는 국민이나 법원과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문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면은 적법성이 보장이 된다. 자, 행정규칙은요, 내부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만 좀 오버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예컨대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내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규가 있냐면은 출근할 때 정장 입고 출근해라 라고 하는 내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규칙을 어겼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공무원이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국민한테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위법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뭔가 징계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지켜가면서 요건 충족하는 거 확인하면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면은 적법성이 보장된다. 정장 입고 출근했다고 해서 행위가 모두 적법한 건 아니고 정장 안 입고 출근했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적법성이 보장된다는 틀린 지문이고요. 3번도 거기에 연장선상에 나온 지문인데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 갖고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에서 정장 입지 않고 평상복 입고 출근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위법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정말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상위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규칙 위반 여부는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4번,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모두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인들인 겁니다. 행정규칙은 처분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 같은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여기서의 쟁점이다 한다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구속의 법리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일명 준법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가지고 준법규가 형성돼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민한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행정규칙이라고만 해요. 주어가 그냥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규칙이 재량준칙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규범해석규칙이라고 하건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것이 행정되면은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이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것에 특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행정규칙이 재량준칙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복장 규정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표현이고요. 판례에서도요, 이게 재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의제기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의제기도 해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출제 측에서 조금 이걸 받아들여줄지 안 받아줄지까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지문이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딱 보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을 체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5번도 좀 꼼꼼하게 이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100% 맞는 지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 고르시면은 뭐 되는 내용입니다. 30번.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있어. 불가쟁력은 90일 지나면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미치는 효력인 것이냐? 처분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처분 상대방아, 90일 지나면은 취소 소송 제기는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뜻은 법원에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2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운전면허를 교부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이거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대부분 수험생들은 아시겠지만 취소 사유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연무효일 때는요,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시켜줄 때까지는 일단은 그 효력을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것을 공정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무효일 때는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법원도 이게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건 무효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버려가지고 판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4번. 행정처분의 불복기각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3월 7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날은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뭔가 뭐 법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 갖다 붙인 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월 7일 날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었었는데요. 이거 면허 취소를 한 이유가 뭐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너 음주운전을 했더라라고 해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안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럼 90일 내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3월 7일부터 90일을 한번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한번 세어봤더니 6월 5일까지가 90일에 마지노선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6월 6일이 되는 순간 뭐가 발생하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취소 소송을 제기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3월 7일자 면허 취소 처분을 갖고서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판사님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판사가 90일 지났으니까 내가 심사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예선 탈락하는 판결을 우리는 각하 판결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어진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월 6일이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를 못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나는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 취소는 당연히 적법한 건가요? 음주운전은 반드시 한 게 맞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소송 제기를 못했을 뿐인 것이지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법적인 판단 받아본 적 없고요.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판사한테 판단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법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 즉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또 음주운전, 사실적 판단,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번은 판단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5번은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사전 승인 처분.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뭐라고 합니까? 부분허가, 부분 승인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는 행정행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정답을 고르시는 거는 4번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 즉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를 못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과 사실적 판단이 고정되는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번 고르면 된다는 뜻이겠죠. 31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리 위법한 처분이랑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다.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자 있는 처분을 날려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직권 취소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부터 하자를 달고 나오는 거야. 그때는 아시겠지만 그 행위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 행위를 없애는 행위를 우리가 직권 취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법한 처분이든 부당한 처분이든 이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겠죠. 3번입니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장래를 향하여 취소시킬 수가 있다. 장래효가 발생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은 자, 위법한 처분이 생성된 것은 맞는데 위법한 처분을 국민이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처분이 나온 게 아니야. 사실을 은폐해가지고 그런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청에서 순수하게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국민한테는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행정청 본인이 헷갈려가지고 관악구청장 본인이 헷갈려가지고 위법한 처분하게 되었다라고 되면은 일단 국민은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그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때 앞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냐 아니면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냐 장래효가 발생하는 거냐 소급효가 발생하냐 이 테마거든요.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분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처분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곱게 처리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입니다.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처분의 전부를 처리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뭔가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그 처분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처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관악구청장이 어떤 사람한테 컵밥을 영업해 주기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컵밥을 여기서 영업을 하세요. 그래서 노점상 운영하실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줬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추후 그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는 공고가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원구역 안에서 컵밥 영업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때문에 그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법한 처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회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적법한 처분을 철회시키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나는 적법하게 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익을 이유로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거. 국민은 사익 침해를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법한 처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익 침해를 당할 테니까 사익 침해를 상당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비교 형량에서 사익의 침해를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공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익 형량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부관은요. 행정행위에 하나 토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부착되어 있다 할 때 그 부자고요. 관자가 약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약관 하나가 더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순수하게 행정행위에다가 뭔가 토다는 멘트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만 음식점 영업할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지어야지만 음식점 영업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의 뭔가 토 달려 있는 것들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관은 언제 붙일 수 있는 것이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일 때는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재량행위일 때는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까지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5번 보기 보겠습니다.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특허잖아요. 특허는 뭐다? 재량행위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시겠죠? 재량행위니까 부관 붙이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는데 법에서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만 뒷받침돼준다라고 하면 부관 붙일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1번 보시면은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기속행위라는 뜻이겠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원래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겠지만 법에서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 붙일 수가 있어 라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뭐냐?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을 부관 붙이는 것이지 전혀 생뚱맞은 부관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고요.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업허가를 해요. 어업허가가 물고기 잡을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겠죠. 어업허가 내주면서 어떤 부관이 딸린 거냐면은 배 타지 마라. 이렇게 부관 하나가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물고기 잡으려면 어업허가 내주려면은 어업허가의 목적이 뭐냐? 네 물고기 잡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배 타지 마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원시인처럼 창살 들고 가가지고 무슨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지. 배 타고 가서 잡아야 될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되겠습니까? 이 행정행위의 목적에 당연히 영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의 목적을 저해하는 부관 같은 것은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론도 당연히 형성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자, 우리 부관의 종류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기한도 있고요, 조건도 있고요, 부담도 있고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도 있고요, 차례권 유보도 있고요. 근데 유일하게 부담만이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소송 대상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3번 보시면은 법률이 예정하는 법률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틀린 지문이겠죠. 부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부관은 그게 안 된다는 뜻이고요. 4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관악구에 있으니까요. 관악구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을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관악구청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너 동작구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 내가 승인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담 하나를 붙이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 사업계획 승인해 준 대신에 여기에다가 땅을 좀 너가 기부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부 체납. 여러분들 기부 체납이 무상증여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상증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공법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이 멘트를 듣고서 아 그래 내가 사업계획 승인 내준 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드디어 동작구에서 관악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을 이행을 하고자 둘 사이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계약이 이 부담을 실행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상으로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인지를 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하나의 테마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사법관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습까지는 공법관계로 이해하고 요 행위하는 것은 사법관계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분리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됐다는 뜻입니다.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담이 무효가 되잖아요. 부담이 무효면은 이건 공법관계의 문제인 것이 사법관계까지 무조건 영향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4번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증여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틀린 지문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판례 여러분들이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문이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히 잘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 옳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딱 1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3.3입니다. 사례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례형이 일단 지문 자체가 길고 이 지문 자체가 길다 보면은 사람들이 심박수가 올라가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심박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또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본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거겠지만 이런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맨 나중에 푸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문제별로 점수가 다르지가 않고 다 똑같은 점수 비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점수 비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던 다른 걸 풀든지 간에 똑같은 점수야. 괜히 심장 같은 거 두근두근 거리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 미리 풀었다가 나중에 그거 푸느라고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빨랑빨랑 풀 수 있는 좀 짧은 지문을 먼저 소화해 놓고서 약간 여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례형 문제는 평상시 조금씩 연습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행정사 시험의 추세가 사례형 문제를 좀 곁들여서 점점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해줄 필요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 A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갑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 점용 허가도 받는데 건축법상 갑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받게 되면은 뭐가 딸려온다는 뜻이겠죠? 의제가 여러분들 의제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간주한다 이 뜻이거든요. 무엇으로 본다는 뜻인 거예요. 이 간주가 일본말이에요. 간주가 일본말. 약간 일본빌 느낌 나는 멘트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일본빌 나는 느낌은 간주 뭔가 일본빌 느낌 나는 거 맞거든요. 일본말인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의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간주가 무엇으로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일본어인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받으면은 산지 점용 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야기는 이걸 받으면 산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 따로 받고 이것 따로 받으면은 불편하니까 일단 요거 받으면은 요것도 한 큐에 딸려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산지 점용 허가가 등장합니다. 산지 점용 허가는 산을 내가 독점적으로 쓰겠다는 뜻인 거예요.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문제에서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은 자 일단 정답을 그냥 볼게요. 4번에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은 건축허가와 산지 점용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 점용 허가가 끌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산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건 아니겠죠. 협의는 요게 끌려오기 전에 요거 담당하는 행정청과 요거 담당하는 행정청이 서로 이야기해보는 걸 협의라고 하고 있는 건데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산지 점용 허가가 딸려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문제에서는 협의를 받으면 딸려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수험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급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쫓기다 푸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소화할까라고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막 심장박동 올라가지 동공 커지고 있지 그 다음에 막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지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것이 좋다는 뜻이긴 하겠죠. 뭐 어찌됐든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일단은 그런 건데 요것도 이미 나왔으니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받으려면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 A 행정청을 찾아가고요. 허가청. 그다음에 요걸 받으려면은 누구 찾아가면은 B 행정청을 찾아가면 된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행정청을 찾아가고 요걸 받기 위해서는 B 행정청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얘는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지. 왜? 요거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행정청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 건축허가만 받기만 하면은 요게 딸려오기 때문에 굳이 B 행정청한테 산지 점용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A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요걸 받으면 이게 딸려오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 요걸 받기 위한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요건 갖춰서 B를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최소한 산지 점용을 할 수 있는 나는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행정청한테 찾아가서 산지 점용하기 위한 요건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갑은 A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나와 있는 대로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 점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멘트겠죠. 그럼 이걸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나오기 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으면은 A는 B한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아, 원래 산지 점용 허가는 네가 담당이잖아. 근데 내가 건축 허가 내주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를 내주면은 산지 점용 허가가 딸려온다고 하거든. 너는 그거에 대해서 괜찮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산지 점용 허가를 하는 행정청한테 A가 야 협의를 요구합니다. 유담생이라고 하는 거겠죠. 알겠어? 나 이거 해주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있겠지?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얘가 그래 라고 협의를 동의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 점용 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력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함부로 팍팍 내주지 말고 왜? 이걸 받으면은 이게 딸려오니까 지멋대로 이거 딸려오게 하지 말고 얘한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3번. B는 산지 점용 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법을 위반해서까지 협의에 대해서 대응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행정법은 우리가 행정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까지 굳이 협의에 대해서 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겠고요. 4번은 설명했다시피 이들의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이게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A가 B한테 건축 허가를 내줘야지만 이게 딸려오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5번입니다. 산지 점용 허가가 의제될 경우 산지 점용 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죠. 결국 산지 점용 허가가 딸려오면은 결국 이거에 대해서 관리는 B가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담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A가 해준 건축 허가에 이게 딸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거를 관리하는 것은 B 행정청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5번 보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행정기본법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풍부하게 출제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긴장돼가지고 시간 압박 느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천천히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 있으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조문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는요. 말장난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다던가 중간에 주어 같은 거 팍팍 추가시켜가지고 뭔가 헷갈리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법조문 낼 때 하나의 함정 유형이긴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드러났었던 하나의 사안이기도 했었습니다. 1번은요. 너무 대중적인 지문인데 행정청은 처분할 때 원래 이유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처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게 하나의 절차거든요. 근데 이유 제시를 안 할 때도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유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관악구청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의 보조금 주고 있는데 보조금 줄 때마다 계속 이유 제시해 주는 거야. 맨날 단순 반복적인 거 해주는데 굳이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는 뜻이겠죠. 2번.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가 있어서 오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타가 있으면은 이거는 수정 대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타가 있는 행정행위 예컨대 처분 통지서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재준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제 이름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기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오기로 밀어붙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잘못 기록했다는 뜻인 거예요. 오기가 있을 때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지 않고요. 정정해야 될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착오로 기록이 있을 때는 직권이 이 처분청 스스로 청분을 한 행정청 스스로 정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통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 이름을 헷갈려서 오타를 낸 것 같으니까 그거 내가 수정했으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3번. 행정청은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왜 틀린 것이냐면은 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권 같은 거 발급받을 때 원래 어디 가는 것이냐면은요, 외교부로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전국에 외교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외교부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여권 발급받는 게 어려워.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구청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신청인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법조문 말장난치는 그런 멘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조문을 조금 천천히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차 싶어가지고 좀 틀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겠죠. 4번은 뭐냐면은 처분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위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뭔가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처분이 여러 행정청과 관련된 사안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이 신청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지체 없이 하기 위해서 신속한 협조를 위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거든요.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법조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틀릴 수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5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한다는 거 딱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저히 곤란한데 굳이 공표를 해야 된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 옳은 거 고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35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명 정보공개법이라고 불리는 사안인 것인데요. 정보공개법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이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상대적으로 쉽게 보여가지고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께서 맞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볼게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은 이를 공개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매점 매석이 뭔지 알고 막 사들이는 거 이런 것들 매점 매석을 하고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공개 정보이지 공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딱 1번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건 사실이었던 거겠죠. 2번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좀 보여주세요라고 관악구에다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악구에서는 10일 이내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 공공기관은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관악구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B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관악구에서는 그 B한테 너 정보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거든 이라고 지체 없이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법조문이고요. 4번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으로 교부를 원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원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은 원본으로 보여주고요. 사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사본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는요. 정보의 내용을 보고 싶은 것도 하나의 권리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싶다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사본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사본으로 보여주고 원본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원본 보여주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5번 정보 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보 공개를 보고 싶을 때 굳이 서면으로 써가지고 이 정보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로 그냥 정보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관악구에서 지역축제가 합니다. 지역축제를 하는데 이 지역 축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서면으로 써가지고 요구하기보다 빨랑빨랑 말로 신청하는 게 훨씬 더 빠른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항상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 말로 써도 가능하다라는 느낌만 받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청문은요. 침입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행정청은 다수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면 여러 사람의 이해가 막 충돌되는 처분을 하려면은
청문 주재자가 회의를 담당하는 주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문회 테마 자체가 여러 사람과 관련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은 한 명이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최소한 2~3명이 듣고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판결도요, 사건 자체가 좀 규모가 큰 사건이야. 그럼 판사가 1명 들어가지 않고 3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청문도 여러 명의 국민과 관련 있는 사안을 들어보려고 한다면은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번 지문이고요. 2번.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겠죠. 자,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부의 직원인 건데 행정부의 직원은요. 처분을 할 때 상대방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 뭔가 그 사람의 말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처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한 것만 내가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 않은 것까지도 조사해가지고 이 침익적 처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미션이라는 뜻이겠죠. 4번.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행정청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 갖고 와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5번. 누구든지 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경영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갤럭시 S 모델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는데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갤럭시를 만든 모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상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투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딱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37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요.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과태료 재판이 마쳤습니다. 과태료 재판이 맞춰져가지고 결국은 판사가 너가 관악구에다가 과태료 10만 원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10만 원 내라고 얘기할 때 그거 받으러 다니는 걸 누가 하냐면은 검사가 하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이 실행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검사가 실행시키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2번. 너무 쉽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거기에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걔도 성립해버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한테만 과태료 부과될 사안인데 그 신분이 없는 자가 거기에 가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신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겠구나. 3번. 질서 위반 행위했습니다. 예컨대 3월 7일 날 내가 실내 흡연을 했어요. 실내 흡연이 이 당시 법이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4월 7일 한 달 뒤에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혹은 실내 흡연이 허용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땐 5월 7일 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 신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이거든요. 판례는 유리하게 바뀌면은 유리한 법대로 해주는 게 국민한테 좋은 거니까 유리한 법에 따라서 하니까 변경된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더 이상 실내 흡연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신법을 적용한다. 4번. 이거 속인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법 적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질서 위반 행위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겠다는 뜻이겠죠. 4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합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뭐 강한 거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과 동시에 과속을 합니다. 이럴 때가 있겠죠. 신호 위반도 하면서 과속을 동시에 해버린 거예요. 이때 신호 위반이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과속이 15만 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25만 원을 과태료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더 무거운 거 부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중한 거 부과하면 된다. 중한 것이 무거운 거. 무엇이 더 중한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부과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거 무거우면 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죠. 네.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제 힘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께서 정답 빨리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직접 강제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 직접 손을 대가지고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불법 체류자의 강제 퇴거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가 있을 때 행정부에서 너 빨리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너 몇 월 며칠까지만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지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서 그 외국인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은 직접 붙잡아다가 해로 강제로 송환시켜버리는 시스템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을 직접 강제 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도 손을 댈 수 있는 의무 이행 강제 수단이 바로 직접 강제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39번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배상 책임은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받은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을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무에는 행정작용만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냐,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되는 것이냐, 당연히 사법작용, 입법작용도 다 포함되겠죠. 입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작용이겠고요. 사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국민한테 손해 발생했을 때도 국가배상이 연결될 수가 있겠고 판결이 잘못되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2번이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배상 책임을 이행했다는 뜻은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돈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공무원이 일부러 그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꽤 심하지. 왜? 국가는 매달 공무원한테 따박따박 월급을 꽂아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월급 받은 애가 일부러 위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꽤 심하지 않겠습니까? 꽤 심할 때는요. 일단 국가가 국민한테 배상 책임을 이행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가벼운 과실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에서는 공무원한테 굳이 구상을 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은 뭐냐. 국가배상법 이게 5조와 관련된 사안인데 사용자의 면책조항이라고 해서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조항이거든요. 이게 사용자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에 대응하는 게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이거든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실사례를 예시 들어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민법에서는 사용자의 면책조항이라는 법조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면책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렇지만 국가배상법이 사용자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인데 국가 지자체의 면책조항이 없거든요. 맞는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상, 여러분 부작위가 안 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출동을 안 하는 것이 부작위예요. 이게 국가배상 책임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위법하다는 뜻이거든요. 출동 안 한 게 위법해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소방기본법이 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거든요. 6월 6일이니까 제가 6조라고 칠게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6조 1항에서 이런 법 좀 있다고 치겠습니다. 출동 받으면, 죄송합니다. 신고 받으면, 소방대원이 신고 받으면 출동해야 한다. 자, 이런 법을 여러분들 문서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만약에 신고를 받았는데 출동을 안 했어요. 부작위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법에서 신고 받으면 출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동 안 했으니까 위법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위법이기 때문에 이 출동을 안 해가지고 국민이 뭔가 피해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한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문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근데 1항에서 신고받으면 출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던 겁니다. 성문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안 하잖아요. 부작위를 하잖아요. 부작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적법입니다. 그래서 설사 출동이 안 해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발생한 건 국가배상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조리상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여러분 조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무 어렵게 적지 않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을 조리, 리즌업을 이성을 얘기하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건물 꼭대기에서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대피하고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신고받으면 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출동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까 소방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인데 아무리 법에서 신고받으면 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사람이 지금 위협적인 상황인 거잖아. 그때는 출동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상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위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 때문에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성문법에 의해서는 위법이 되지 않겠지만 조리적인 측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국민이 건물 꼭대기에서 지금 위협적임을 느끼고 있는데 출동 안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출동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동 안 한 게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약간 두서없이 설명하긴 했지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상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위법이 된다는 뜻이겠죠. 직무상 자기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자기 의무가 출동 의무죠. 출동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을 한다면은 그때는 출동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출동 안 하면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5번 너무 대중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가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실상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봐주고 있을 때 뭔가 국민한테 영조물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꼭 소유권, 임차권 같은 걸로 법적인 권한을 갖고 관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잠깐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해 발생해도 충분히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멘트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지운 다음에 조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 고르시면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0번입니다. 갑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할 군수 을은 거부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갑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자,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무효 확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의무 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효 확인 심판에 제기할 수 있다. 2번. 갑은 의무의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입증 책임, 주장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테마인데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혹은 주장 증명 책임 나오게 되면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무효 사유가 있대.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은 원고인 국민이 입증한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한 게 맞을까요? 당연히 원고가 입증한 것이 맞겠죠. 왜? 이게 무효 사유인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원고가 승소하게 될 거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입증한 것이 맞다는 뜻이겠죠. 4번. 갑이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법상 취소 소송의 사정 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사정 판결은요 어느 소송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냐? 취소 소송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활용되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번입니다. 갑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이 무효 사유일 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 사유일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를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어쨌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내에 제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문도 아마 거의 다 맞추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는 5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넘기겠습니다. 41번입니다. 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가 않는다. 자,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관악구청장한테 영업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관악구에서 음식점 좀 하려고 하거든요.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악구청장이 세워라 내워라 답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작위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 그럼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A가 법원에다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는 말이겠죠. 가능합니다. 부작위 확인 소송은 가능해요. 근데 요거 하면서 저 이거 부작위 좀 집행 정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냐 말인데 집행정지는 이것을 멈춰달라는 건데 여러분들
부작위는 애초에 답변이 없으니까 멈출 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뭔가 처분이 있어야 뭐 멈추던가 말든지 하지. 처분이 있어야지 뭔가 그 처분을 멈추던가 효력을 멈추던가 만들어야지. 애초에 처분 자체가 없는데 뭘 멈출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작위 미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는 인정되는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니은.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처분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컨대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국민한테 철거 명령. 관악구청장이 국민한테 철거 명령하게 됐습니다.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저기 1층만이라도 집행을 정지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1층만이라도 철거시키는 것 좀 집행 좀 정지시켜주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나눠질 수 있는 뭔가 가분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한 번에 정지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발 1층만이라도 살려주세요. 1층만큼은 저희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는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멈추게 되면은 1층은 철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니까 틀린 질문이구나. 디귿.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이런 것을 집행이라고 합니다. 집행이라고 합니다. 개통실비 아마 이렇게 암기들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제기도 집행이 부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실비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은 좀 불안할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왜? 아니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 되겠지만 개통실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멈춰주세요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집행정지 신청할 때 철거 명령 자체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도 있고 개통실비 뭐 하나를 멈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개통실비라고 하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분의 효력 정지는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만으로도 집행정지를 충분히 실현시켜서 국민을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정지시킴으로 인해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 효력정지를 멈춰주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력정지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개통실비를 멈추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리얼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내가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통실비를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예요. 판사한테 판사님 개통실비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사의 답변을 결정이라고 해요. 이 소송에 대한 결과는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 판결은 철거 명령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걸 판단해주는 테마고 개통실비를 멈춰줄지 안 멈춰줄지는 집행정지에 대한 답변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인용결정도 있고요. 인용결정은 집행정지를 해준다는 뜻이겠고요. 기각결정은요. 집행정지 안 하고 그냥 개통실비 진행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결정을 다툴 때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다 이렇게 본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하고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를 할 때 이 인용 결정 내린 거, 기각 결정 내린 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해도 여전히 이 결정이 멈추는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답이 이제 옳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기억과 디귿 고르시면 되는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이제 2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을 고르시면 되시겠고요. 자, 42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필이면은 행정심판법 자체가 좀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그 중에서도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라고 하는 난이도 높은 부분을 굳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분들께서 꽤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문제가 생각이 드는 문제라고 보이기도 해요. 일단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인데 직접 처분은 언제 활용되는 하나의 스타일이냐면은 자, 직접 처분할 수가 있다. 직접 처분할 수가 있다. 직접 처분은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활용된 제도군요. 자, 제가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관악구청장한테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저 관악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한테 허가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관악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반응, 거부 처분을 한다던가 혹은 세워라, 내어라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A가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악구 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요. 저기 관악구청장이 저한테 거부 처분했거나 부작위했거든요. 이것 좀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제기한 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하게 되면은 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A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주는 재결을 인용재결이라고 하고 있고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재결을 기각재결이라고 합니다. 인용재결을 하게 되면 A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두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얘한테 허가 내줘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A한테 허가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관악구청장이 안 내준 거 내가 내줄게. 라고서 그냥 직접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깔끔한 스타일이긴 하죠. 혹은 요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얘한테 시키는 거야. 야, 너 거부나 부작위 같은 거 하지 말고 얘한테 허가 내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처분, 명령 재결. 처분을 하라는 명령하는 재결이구나.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 재결이 있게 되면은 관악구청장한테는 어떤 게 발생하냐? 재처분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이 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관악구청장 입장에서는 얘한테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악구청장한테 시정명령,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악구청장한테 빨리 너 내가 말한 거 빨리 이행해 라고 다시 한번 시정명령하게 됩니다. 시정명령 했을 때 얘가 또 그래도 안 지켜. 답변 안 해. 그때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냥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허가 내줘버리고 말지. 니의 도움 받지 않고 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처분이라고 합니다. 직접 처분은 언제 활용되는 것이다? 아, 이거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이 될 때 활용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활용되는 거 아니고요.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 활용되는 테마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이 틀린 내용이겠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이 간접강제가 뭐냐면은 자, 요것도 있어요. 여기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정명령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악구청장한테 빨랑빨랑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간접강제도 가능해요. 간접강제는 뭐냐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악구청장한테
너가 이게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금전을 부과하는 겁니다. 금전 부과를 계속 해가지고 너 의무 이행할 때까지 돈 내야 되는 거야. 계속 금전 압박을 가하다 보면은 그냥 의무 이행하고 말겠죠. 요걸 노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간접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접강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금전 부과를 100만 원 했어요. 너 의무 이행할 때까지 100만 원씩 국민한테 돈 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단던가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100만 원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80만 원으로 바꿔서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3번 같은 내용인 거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80만 원을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겠구나. 4번입니다. 간접강제를 해달라고 국민이 신청을 합니다. 청구인이 신청해요. 청구인이 저 이것 좀 발동해 주세요. 청구인이 간접강제 좀 해주세요 라고 행정심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얘가 답변해 주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죠. 이 결정은 인용 결정도 있고, 인용 결정은 그래 내가 간접강제 해줄게, 발동해 줄게. 기각 결정은 나 간접강제 안 해줄래, 그냥 난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것을 결정. 이거에 대해서 다툴 때 법에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즉시 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한다. 혹은 이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행정소송이다라고 하는 거 아마 본 수업 때 이 부분만큼은 좀 강조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두드러지게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4번 보시면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이겠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을 따른다고 써있죠. 민사집행법.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말장난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지 못했으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답을 옳은 것은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숨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풀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호흡을 끊어버리는 굉장히 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맨 마지막에 푸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찍을 때도요. 조금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한 2가지 중에 한 가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찍어야 되는 것이지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찍는 것보다는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찍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거 갖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관할 시장 A는 2024년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요 다 써주는 거예요. 갑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A가 갑한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대요. 얘기하죠. 갑은 24년 2월 6일 처분서를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거를 효력을 받았다, 수령했다. 수령이 받았다는 뜻이죠.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 심판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4년 4월 23일 날 1,000만 원짜리 과징금 부과를 700만 원으로 바꿔준 겁니다. 300만 원을 까준 거죠. 1,000만 원은 너무 과하니까 700만 원만 내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결서 정본을 24년 4월 24일 날 다음 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이 일부 취소 재결에도 아직 취소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봐.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7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위법하다고 봐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외 대상과 그다음에 제소 기간을 구하시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보기가 문제가 너무 길고 선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읽기 쉽잖아요. 24년도 4월 24일, 24년도 2월 6일, 24년도 2월 5일.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답을 고르실 때 쉬우니까 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더라?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행정심판을 구해서 행정심판이 나오게 되었을 때 제소기간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 거냐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소송 제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다른 건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소기한 이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었지 라는 것만 조금만 침착하게만 떠올린다라고 하면은 딱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5개 중에서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번이나 3번 중에서 하나를 찍으셔야 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과 4번과 5번은 우리가 굳이 안 읽어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과 3번 중 컨디션 좋은 거 고르셔도 된다는 뜻이고 뭔가 조금 더 그날따라 끌리는 숫자가 있어. 그거 찍으셔도 된다는 뜻이겠고요. 나는 풀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요거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론을 접목시켜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감액 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4월 3일자) 700만 원을 감액 처분이라고도 불러요. 왜? 1000만 원짜리를 깎아주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감액 처분이라고 부른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원처분을 당초 처분이라고도 하죠. 당초 처분과 감액 처분이 있으면은 감액 처분을 갖고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2월 5일자 1000만 원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1000만 원이 현재 4월 24일 현재도 1000만 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아니요. 700만 원의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이거 약간 팔다리 빠진 로봇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로봇가 있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 원만큼이 빠지게 된 거잖아. 빠졌으니까 현재 팔 빠진 로봇은 2024년도 2월 5일자 700만 원의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1000만 원이었던 애가 현재 700만 원의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요게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되는 것이 24년도 4월 23일자 700만 원이 소송 대상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현재 팔다리 빠져있는 모습, 로봇에서 팔다리 잘려있는 모습이 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팔다리 빠져있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걸 소송 대상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약간 이론 결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됐고요. 그건 나중에 본 수업 때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감액 처분이 소송 대상 된 것이 아니라 이 원처분인데 이 원처분이 현재 1000만 원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큼 빠졌잖아. 빠졌으니까 나머지 700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죠.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1번 700만 원으로 감액된 24년도 2월 5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팔다리 빠져있는 로봇 모습이겠죠. 요게 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4월 23일자가 아니라 요게 된다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조금 더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아마 많은 수험생분께서 여기서 숨이 턱턱턱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죠. 판례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 임용 결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임용을 했어요. 이거 무효로 인식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용행위는 무효가 된다. 2번 공무원에 대한 직위, 직위 해제 처분이랑 해임은 징계거든요. 직위 해제랑 해임은 다른 거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일사부재의 원칙이 이중 처벌하지 말라는 건데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테마를 띠고 있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도 이건 일사부재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아닌 거구나. 3번.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당연히 처분 아니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고요. 4번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은요. 여러분들 보직 해임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행정절차법과 비슷한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에 비슷한 절차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행정절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과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닌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자, 임용행위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퇴직급여는요, 정상적으로 공무원 행위를 마친 사람이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간에 공무원 임용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잘렸다는 뜻이거나 잘린 사람한테까지 퇴직급여 청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답 고르는 것은 1번 고르시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임은요, 일반적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기관한테 너가 이 권한을 대신 행사해줘라고 아예 권한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상급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다만 좀 약간 감시 감독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반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사안이지만 네가 요것만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잠깐 너가 대리 행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 이게 아니라 이전하죠. 권한 자체 이전되는 대리와는 구별된다. 이거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리는 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너가 요것만 좀 대신 행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임은요 아예 넘겨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2번. 기관임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행정청한테 위임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행정청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은 이 위임된 사무를 하급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또 재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도지사가 그것을 다시 재위임할 수가 있는데, 재위임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을 가지고 재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재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다. 3번.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 위임은 일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죠. 우리가 권한을 넘길 때 원래 그 권한은 국회의원들, 즉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 권한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권한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넘길 수가 있고요. 4번. 내부 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이겠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자가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관청이 아니라 수임관청이 피고가 되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이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아니요. 요 법을 보시게 되면은 사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굳이 허락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자주 봤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45번.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은 행정학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주민투표 회부권은 뭐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것이지 지방의회의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요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 고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7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신검문 과정에서 불신검문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서 갑자기 물어보고 하는 것들, 조사하고 하는 것들을 불신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신검문은요, 아시겠지만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꼭 내가 그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지금 학원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불신검문 해가지고 소지품 꺼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거기 응할 시간 없어. 빨랑 가서 강의 촬영해야 되거든. 시간이 없으면 거부할 수도 있어서 임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요거를 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식적으로 영장 청구해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2번, 불신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관이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흉기 같은 거 있는지 조사할 수가 있겠죠. 3번, 불신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관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답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4번,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가 있는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 건물 같은 거 파손이 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예컨대 건물이 지금 파손이 많이 되었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지금 나오세요. 탈출합시다라고 조치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3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이 있대요. 본인이 잘못있대요. 손실 전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니라고 한다고 되겠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잘못한 부분만큼은 까야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법조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 읽어보면 거의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5번 고르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48번이겠죠.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용물은 대중들한테 노출된 대중들이 쓰라고 이용되는 공물을 공공용물이라고 하거든요. 뭐 도로 같은 거, 하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허락받지 않고 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 지나다닐 때, 공원 들어갈 때 허락받지 않고 쓰는 경우 사용료 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틀린 질문이겠죠. 2번. 인접한 공무원, 예컨대 주민, 예컨대 우리 동네에 주차장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공물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공물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인접 주민한테 무조건 거기에 지역, 거기 할당, 주차장 할당해줄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이게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높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용권이 거기에 지정 주차 같은 거 하게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꼭 그런 거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살고 있는 것만 갖고 내가 주차장 옆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 갖고 꼭 그 주차장에 지정 주차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 일반권이 인정된다는 틀린 질문입니다. 3번.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면은 일반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 되면은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어서 그 국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시효 취득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제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하천의 점용권은 특허라고 불리는 건데요. 특허는 여러분들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여러분 물건은 민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소유권 같은 것이 있죠. 소유권은요, 내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누구한테나 이건 내 물건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특허는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이 특허는요, 행정부한테 이거 내가 독점적으로 쓰겠다라고 걔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대세적 물건이 있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5번. 중앙간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행정재산 사용 허가가 특허거든요. 특허는
재량행위라는 테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요. 사용 허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테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옳은 거 고르시게 되면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49번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도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가로난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점유한 자한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금액 뭐라고 합니까? 변상금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사업 인정이 있고요. 사업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컨대 건설사 같은 GS 건설한테 니네가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특허예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하고 추후에 막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자랑 토지 소유자랑 협의가 잘 안 될 때 뭔가 이제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행정청이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이 수용 재결을 해줘. 이걸 대리라고 한다는 거 뭐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사업 인정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나가게 된다. 특허 여러분들 행정행위겠죠. 2번 사업 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소송 제기를 못한대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위법하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서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냐? 이게 하자에 쓴 게 아니겠습니까? 하자 쓴 게 안 된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은 하자 승계가 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서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3번 사업 인정은 사업 인정한 다음에 고시하지 않습니까? 고시하게 되면은 이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수용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행위로서 대리의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5번 수용 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이제 4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온 행정사 시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인데, 자, 일단 행정사 시험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행정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고 절대평가이다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고르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요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행정사 일을 하는데 충분할 거야. 이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의해서 파생되는 판례까지 대표적인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막 지엽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다른 공무원 시험에 나왔었던 지문들, 다른 자격증 시험에 나왔었던 지문들까지 막 섭렵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정말 학원 강사가 제공해주는 문제와 이론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암기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행정법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새로운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다수를 구성하지 않고 약간 사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던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을 좀 추가시킨다던가 이 정도의 수준이겠지 문제 틀 자체를 바꿀 만한 개혁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때 여러분 앞에 고득점이 기다리고 있겠고
고득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쥐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학원 강사를 믿고 저도 합격의 법학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행정사의 합격을 같이 누리는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이 올해 좋은 성과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올해 좋은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년 시험을 같이 준비하면서 즐겁고 성실하고 또 합격의 기쁨을 같이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름인데 함부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